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이 플래닛에서 테크니컬 디렉터 겸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형신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미스터 로봇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과 제작 노하우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작품 소개와 회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선 언리얼 엔진으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저희가 구축했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선 좀 더 구체적인 제작 이슈 및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 소개입니다. 작품 티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인 부상자 발생 신속 대응 바람. 1분대 빨리 공사장 포위해 빨리. 속보입니다. 오류 로봇과 신원 이상의 차량이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나야. 삼촌이 지켜줄게. 죽여버릴 거야. 네, 제목은 미스터 로봇이고요. 원래 강철 아빠라는 제목으로 파일럿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미스터 로봇이라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액션물입니다. 12세 이상 관객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올해 11월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이 플래닛과 이데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공동 제작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에픽 메가그랜트의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에픽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작사인 상공이 플래닛에 대한 소개입니다. 상공이 플래닛은 2013년에 설립된 3D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입니다. 스타피쉬라는 3D 제작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년간의 제작 경험과 R&D를 통해서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최적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저희 첫 자체 IP로 스트레스 제로를 제작하여 극장 개봉하였고 그 외에 캐주얼한 애니메이션부터 하이퍼 리얼 애니메이션까지 수십 편의 작품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 살펴보기. 이번 섹션에선 4가지 작은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야 투 언리얼 엔진입니다. 저희는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은 마야에서 작업을 하고 FBX로 넘겨서 언리얼 엔진에서 라이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스켈레털 메쉬와 스태틱 메쉬가 어떤 식으로 마야에서 언리얼로 넘어가는지 살펴보고 FBX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제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이 마야 화면이고 오른쪽이 언리얼 엔진 블루프린트 화면입니다. 마야에서는 보통 이런 자동차를 리깅하게 되면 스킨이 필요한 부분만 스킨을 하고 나머지 디폼되지 않는 부품들은 컨스트레인을 통해서 조인트를 따라가게 하는 식으로 리깅을 하게 됩니다. 마야에서 보시면 스킨된 그룹과 스태틱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마야에서 선택된 스킨된 그룹에는 스킨이 필요한 스프링이나 쇼바 부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스태틱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된 메쉬와 스킨되지 않는 메쉬들을 하나의 FBX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이게 언리얼로 넘어가면 스켈레털 메쉬와 스태틱 메쉬로 나누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FBX 밑에 Modify FBX라는 프로세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야에서 익스포트된 FBX 파일을 Modify FBX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변형된 FBX 파일이 언리얼 엔진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Modify FBX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더미 스켈레털 메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킨된 메쉬가 있지만 만약에 마야에서 리깅할 때 스킨을 할 필요가 없어서 모두 스태틱 메쉬로만 되어 있다면 언리얼에 스켈레탈 메쉬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modify FBX 과정에서 스킨된 더미 메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더미 메쉬는 면이 하나인 메쉬로 렌더링은 되지 않고 스켈레톤 생성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부품을 그냥 스킨으로 해서 스켈레탈 메쉬 하나로 넘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부품을 스킨하게 되면 데이터도 커지고 마야에서 N을 잡을 때나 언리얼에서 작업할 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언리얼에서 하나의 스켈레탈 메쉬가 아니라 스태틱 메쉬로 나눠져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이드를 하거나 제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나나이트를 적용할 수도 있어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마야의 스켈레톤이 언리얼 스켈레톤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마야의 본들은 언리얼의 본으로 넘어가고요. 마야 스태틱 메쉬의 트랜스폼 노드들도 언리얼의 같은 이름의 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리얼의 스태틱 메쉬를 동일한 이름의 본에 어태치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야에서 메쉬 노드의 트랜스폼 정보들을 언리얼 본으로 가져오면 스태틱 메쉬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마야에서 스태틱 메쉬들이 어떤 조인트의 컨스트레인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스태틱 메쉬의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modify FBX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우선 본이나 그룹의 이름을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보통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을 FBX로 익스포트할 때 루트 조인트를 그룹 밖으로 빼거나 그룹 이름을 정리해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셋들이 레퍼런스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임포트한 후에 필요한 수정을 하고 익스포트하는 식의 번거로운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니메이션 씬 파일을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FBX로 익스포트한 후에 modify FBX 과정에서 필요한 수정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modify FBX는 필요에 따라서 더미 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셋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루트 조인트와 스태틱 메쉬 그룹을 선택해서 그림에 나와 있는 옵션으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상위 두 개의 그룹만 선택했기 때문에 include children 옵션을 켜줘야 하위 노드 정보들도 익스포트 되게 됩니다. 그리고 convert to null object 옵션을 켜주게 되면 메쉬 정보 없이 애니메이션 키 정보만 FBX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스포트된 null object는 언리얼에서 본으로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odify FBX를 통해서 null object를 본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이제 modify FBX 기능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드 이름들을 바꿔주고 본을 추가하고 그리고 set node property, 스태틱 메쉬를 구분하기 위한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언리얼로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ull 타입을 스켈레톨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스킨된 메쉬가 없을 때 스켈레탈 메쉬를 만들기 위해 더미 메쉬를 만들어서 스킨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FBX 파이썬 SDK를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SDK를 이용하면 FBX 파일을 수정하는 것 말고도 FBX 파일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get creation time이라고 있는데요. FBX 파일이 생성될 때 FBX 안에 그 타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타임 정보를 가져와서 언리얼 엔진 어셋의 메타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셋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체크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FBX 익스포트 당시 스타트 엔드 프레임 정보를 확인해서 시퀀스 구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FBX 파일을 따로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저희는 좀 더 유연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FBX 파이썬 SDK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플랫폼 서비스에 가시면 FBX 파이썬 SDK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설치된 이 폴더에 가시면 3개의 파이썬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들을 파이썬 모듈로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모듈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해 놓은 파일이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제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이썬 파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정관리 툴과 언리얼 엔진 연동하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은 스타핏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언리얼 엔진이 연동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스타핏에서 언리얼에서 실행될 수 있는 파이썬 명령을 만들어서 언리얼로 보냅니다.
그럼 언리얼은 이 파이썬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스타피시가 받아와서 결과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외부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명령어를 언리얼로 보내기 위해서는 리모트 익스큐션이라는 파이썬 모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파일은 이 경로에 언리얼 엔진의 이 경로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프로젝트 세팅에서 Enable Remote Execution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은 스타피쉬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언리얼 화면입니다. 위쪽 이미지는 어셋 관리 화면입니다. 여기서 각 어셋의 정보와 이미지들을 확인하고 크리에이트 메뉴를 실행하면 언리얼에 해당 어셋의 블루프린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 어셋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오픈을 하면 해당 어셋 블루프린트 창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미지는 각 컵별 정보를 관리하는 창입니다. 여기서 시퀀스를 생성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시퀀스를 열거나 렌더 잡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언리얼 창이고요. 이건 스타피쉬입니다. 것들을 선택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컷이 어떤 배경 레벨을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필요한 컷을 선택해서 오픈 메뉴를 실행하면 언리얼에서 이제 배경 레벨이 열리고 그리고 그 컷에 해당하는 레벨 시퀀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타피쉬 창에서 여러 컷을 선택해서 렌더 메뉴를 실행시켜주면 렌더할 때 어떤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잡이 추가됐다는 창이 뜨고요. 그리고 언리얼에서 무비 렌더 큐에서 확인해 보면 해당 컷들이 잡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구성입니다. 계층 구조를 이용한 시퀀스 분산 관리가 주요 컨셉입니다. 왼쪽에 있는 라이팅 시퀀스가 메인 시퀀스입니다. 여기에 있는 라이팅 관련된 정보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래 서브 시퀀스로 애니메이션, 카메라, FX 시퀀스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 공정별로 시퀀스들을 나누어서 업데이트함으로써 공정별 작업 충돌 없이 수정 작업이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카메라 시퀀스 그 아래 또 계층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시퀀스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상위 카메라 시퀀스에는 부터 넘어온 애니메이션 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래 템플릿 애니메이션으로 모디파이 시퀀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포커스 값이나 f-stop 수치를 조절하고 필요에 따라 카메라 움직임을 수정합니다. 카메라 쉐이크도 여기에 추가하게 됩니다. 카메라 쉐이크를 추가할 때도 템플릿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추가합니다. 이미 잡혀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 쉐이크 타입들 중에서 선택해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템플릿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계층 구조를 만드는 이유는 마야에서 카메라를 잡을 때도 포커스나 f-stop을 잡아서 키로 넘길 수 있지만 좀 더 정밀한 포커스 작업은 언리얼에서 최종 아웃풋을 확인하면서 작업하게 됩니다. 이때 마야로부터 들어오는 키 데이터와 겹치지 않고 별개의 공적으로 작업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퀀스를 따로 구성한 것입니다. 템플릿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하이라키컬 바이어스 세팅을 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라키컬 바이어스는 어떤 시퀀스가 우선순위를 가지냐를 결정합니다. 보통 시퀀스의 하이라키컬 바이어스 값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 시퀀스는 상위 시퀀스의 바이어스 값을 물려받고 거기에 자신의 바이어스 값을 더한 값이 최종 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바이어스를 10으로 주어서 최종적으로 110이 됩니다. 이 값이 상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시퀀스에 같은 어트리뷰트가 있을 때 그 값을 오버라이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어스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위와 똑같이 100 값을 가지게 되어서 상위 어트리뷰트 값과 블렌드된 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바이어스 값은 시퀀스의 프로퍼티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셋 클래스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셋 클래스의 계층 구조입니다. 저는 이제 마야로 작업하다 언리얼로 넘어가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상속하면서 계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어셋들의 기본이 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아래 캐릭터, 배경, 프랍, 각 성격에 맞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경우 그 아래 휴먼 타입과 로봇 타입으로 나누고 휴먼 타입은 또 그 아래 엑스트라 타입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액터들이 실제로 씬에 사용되는 어셋들인데요. 각각 성격에 맞는 클래스를 물려받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캐릭터 쪽 계층 구조만 떼어놓고 본 것입니다. 베이스 어셋에는 이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러 스켈레탈 메시 중에 리더 포즈를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스태틱 메시가 본을 따라가도록 설정해 주는 기능, 그리고 어셋의 모든 메시들의 라이트 채널을 일괄 제어하는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공통 변수들을 설정해 줍니다. 여기서 모든 어셋의 공통된 기능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기능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휴먼 타입 캐릭터에서는 아이 리플렉션을 제어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엑스트라 타입에서는 옷 색깔을 여러 가지로 변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 아래 어셋에서 스켈레털 메시와 스태틱 메시를 넣어주고요. 그 아래 옷 메시만 바꾼 변형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그 아래는 더티 버전 등 옷 재질을 바꾼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를 함으로써 상위 클래스를 바꾸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그 아래 모든 어셋들이 업데이트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노하우 공유. 이번 섹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제작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어 움직임 제어하기입니다. 가이드 그룹 캐시를 이용하여 헤어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이드 캐시가 적용된 영상들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람 효과나 보시는 것처럼 터뷸런스 효과가 들어갔을 때 헤어 움직임이고요. 처음 영상은 아주 빠른 움직임, 그리고 슬로우 모션일 때 헤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헤어 움직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이드 그룹 캐시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 가이드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언리얼 엔진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시뮬레이션 베이크가 안 된다. 일단 이 솔버가 나야가라 캐시로 되어 있어서 이제 베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이크가 아직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 렌더 큐로 렌더링 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다르게 나옵니다. 모션 블러 렌더를 위해서 템포럴 샘플링을 적용하면 샘플 수만큼 시뮬레이션 시간이 늘어납니다. 뷰포트에서 플레이할 때는 시뮬레이션이 잘 나오는데 렌더를 걸면 다른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수정이 힘듭니다. 파고드는 오류를 수정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거나 슬로우 모션 등 연출상 필요한 움직임을 키앤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업이 힘듭니다. 그리고 터뷸런스나 보텍스 등 다양한 외부 포스를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야에서 헤어 시뮬레이션이나 헤어 키 작업을 하고 RMB 캐시로 넘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헤어를 캐시로 넘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랜드 그룹 캐시와 가이드 그룹 캐시입니다. 두 가지 타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트랜드 그룹 캐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어의 모든 커브 데이터를 캐시로 넘기는 것입니다. 모든 헤어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마야에서 시뮬레이션한 모양 그대로 전달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젠 레거시 방식에선 모든 헤어 커브를 익스포트하는 것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이드 그룹 캐시는 보시는 것처럼 헤어의 가이드 커브 데이터만 내보내게 됩니다. 가이드 커브만 나가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메모리 적게 차지하고요. 퍼포먼스가 올라갑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이 가이드 커브들만 받아서 커브들 사이에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여 실제 헤어 커브들의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헤어 제작에 사용된 헤어 플러그인에 상관없이 커브 정보들만 자유롭게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이드 그룹 캐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 가이드 그룹 캐시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언리얼 엔진에 이 기능이 제대로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마야와 연동되는 부분이라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룹 어셋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야에서 엑스젠 레거시 방식을 이용해서 가이드 커브들을 만들고 디스크립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렘빅 파일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엑스젠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모든 헤어들을 알렌빅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엑스젠에서 만들었던 가이드 커브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커브들을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헤어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엑스젠에 사용된 가이드 커브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언리얼에서 사용되는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가이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커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뽑아낸 헤어 스트랜드와 헤어 가이드를 함께 모아서 각 그룹에 필요한 어트리뷰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런 어트리뷰트를 추가해 줘야 언리얼에서 어떤 커브를 가이드로 사용하고 어떤 커브들을 헤어 커브로 사용할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헤어 스트랜드와 헤어 가이드를 함께 알렌빅으로 뽑아서 언리얼에서 그룹 어셋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헤어 가이드만 뽑아서 마야에서 리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가이드 커브들을 알렌빅 캐시로 뽑아주면 가이드 그룹 캐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 어셋에 몇 가지 세팅을 해줘야 하는데요. 임포티드 가이드 타입으로 해주고 enable 가이드 캐시 서포트를 켜주고요. 그리고 enable 시뮬레이션을 켜줘야 가이드 캐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룹 어셋을 가지고 그룹 캐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룹 액터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캐릭터 블루프린트 안에 그냥 그룹 컴포넌트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퀀스에서 캐시를 넣었을 때 계속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룹 액터를 따로 만들어서 캐릭터에 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액터를 캐릭터에 어태치할 때 로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머티리얼을 넣어주고 그룹 어셋을 넣어줍니다. 캐시는 나중에 시퀀스에서 추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룹 캐시를 사용할 때는 바인딩 어셋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퀀스에서 캐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진 그룹 액터 블루프린터를 시퀀스에 추가하고 가이드 그룹 캐시를 적용시켜줍니다. 그리고 캐시가 적용된 그룹 액터를 캐릭터의 헤드본에 어태치 시켜줍니다. 왜 헤드본에 어태치를 시켜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야에서 가이드 그룹 캐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은 월드 스페이스 기준으로 캐시를 뽑은 것이고 오른쪽은 헤드본 스페이스 기준으로 캐시를 뽑은 것입니다. 헤드본 스페이스로 캐시를 뽑게 되면 캐시는 헤드 로테이션 없이 헤어의 흔들림만 캐시로 나가게 됩니다. 각각의 방식으로 뽑힌 캐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월드 스페이스 캐시는 헤드에 어태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월드 스페이스로 뽑은 캐시를 적용한 머리카락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지 화면인데요. 헤어가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 스페이스로 할 경우 헤드 로테이션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룹이 헤드에 바인딩 되는 정보 없이 가이드 커브만으로 전체 그룹 헤어를 로테이션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본 스페이스로 할 경우는 헤드본에서 로테이션 정보를 가져오고 가이드 커브는 포지션 정보만 업데이트하게 되므로 그룹 모양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야에서 캐시를 뽑을 때 헤드본 스페이스로 캐시를 뽑아야 하고 언리얼에서 캐시를 적용할 때 그룹 벡터를 헤드본에 어태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아이 리플렉션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캐릭터가 눈이 커서 눈에 비치는 이 리플렉션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컷별로 시퀀스 작업을 할 때 아이 리플렉션을 예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아이 리플렉션이 잘 보이는 영상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비친 아이 리플렉션을 이제 제어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인데요. 리얼 아이 리플렉션의 사용 시 문제점. 리얼 아이 리플렉션이라는 건 실제 주변 환경이 눈에 비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원하지 않는 모양 및 위치에 리플렉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리플렉션을만을 위한 추가 조명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크 아이 리플렉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페이크 아이 리플렉션에 요구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리플렉션 맵을 교체해가면서 사용 가능해야 하고 리플렉션 맵의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통해 직관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그리고 위의 모든 요구사항을 시퀀서에서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해야 합니다. 아이 리플렉션 맵은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크게 나눠서 하이라이트와 인바이러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도 결국 주변 광원에서 오는 것이라 인바이러먼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도록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라이트 이미지는 눈에 강한 빛이 맺히는 효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밝은 점이 하나가 맺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힐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바이러먼트인데 인바이러먼트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바이러먼트 이미지는 기존에 촬영되거나 만들어진 환경 맵을 가져다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커런트 씬 캡처는 언리얼 씬 안에서 주변 환경을 한 장 캡처해서 환경 맵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커런트 씬 캡처 에브리 프레임은 위와 동일하지만 주변 환경의 캐릭터나 조명이 계속 변할 때 매 프레임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환경 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렌더 타겟으로 실시간으로 캡처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건 렌더를 한 번 더 거는 것이기 때문에 씬이 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이미지가 아이 리플렉션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밑에 하이라이트 이미지만 적용된 상태, 그 아래가 하이라이트 이미지와 인바이런트 이미지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네, 눈에 리플렉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머티리얼 기본 구조입니다. 리플렉션 맵은 눈알 머티리얼의 에미시브 컬러로 연결이 됩니다. 텍스처 샘플은 큐브 맵을 넣을 수 있는 노드를 사용하고요. 텍스처의 UV에는 리플렉션 벡터를 연결해 줍니다. 이건 이제 하이라이트 맵만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인바이런트 맵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 맵을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노드들이 추가됩니다. Rotate About Axis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리플렉션 벡터 자체를 돌림으로써 환경 맵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환경 맵의 스케일을 조절하거나 위치값을 조절할 수 있는 노드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블러를 줄 수 있는 파라미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머티리얼의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해서 아이 리플렉션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시퀀스에서 아이 리플렉션 머티리얼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어 방법 A는 해당 머티리얼을 찾아 들어가서 아이 리플렉션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들을 찾아서 추가하고 그 파라미터들 값들을 또 조절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기존 시퀀스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이 방법은 매번 파라미터들을 추가해야 되는 것도 번거롭고 그리고 여기서는 리플렉션 맵 파일 자체를 변경하는 파라미터는 시퀀스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어 방법 B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바로 아이 리플렉션 관련된 변수들을 조절할 수 있고 리플렉션 맵 파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추가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블루프린트에서 아이 리플렉션을 제어할 수 있게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씬 캡처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캡처해서 큐브 맵을 만들어주거나 렌더 타겟으로 실시간 캡처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입니다. 그 아래 관련 함수와 변수들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 리플렉션 제어를 위한 초기 세팅 함수인데요. 첫 번째로 눈알 머티리얼에서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페이스와 헤어가 씬 캡처할 때 하이드 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씬 캡처할 때 해당 캐릭터의 눈을 기준으로 이제 캡처를 하기 때문에 이때 페이스와 헤어를 하이드해서 눈 뒤쪽의 배경들까지 함께 캡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씬 캡처 컴포넌트를 눈알 위치에 어태치시켜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고요. 다음은 이제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다이나믹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블루프린트에 변수 값들을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렉션 맵 파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인바이러먼트 세 가지 타입 중에 인바이러먼트 이미지와 커런트 씬 캡처 원 프레임은 큐브 맵 파일로 저장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커런트 씬 캡처 에브리 프레임은 씬 캡처 컴포넌트에서 바로
텍스처 타겟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함수는 씬캡처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씬캡처 노드가 실행이 되면 현재 씬을 렌더해서 씬캡처 컴포넌트에 있는 텍스처 타겟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노드가 GU create cube map이라는 노드인데요. 이 노드가 실행되면 텍스처 타겟에 렌더된 이미지를 지정한 경로에 지정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노드는 원래 언리얼 엔진에 없는 노드인데 텍스처 타겟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블루프린트 노드가 없어서 저희는 커스텀으로 만든 노드입니다. 저희는 이 캡처하고 저장하는 이 과정을 블루프린트에서 자동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커스텀 노드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커스텀 블루프린트 노드를 만든 C++ 코드입니다. 언리얼 엔진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이 블루프린트 노드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일부 기능들은 C++에서는 가능하지만 블루프린트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커스텀 블루프린트 노드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좀 더 유연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블루프린트를 사용해서 시퀀스에서 I 리플렉션을 제어해 볼 텐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작동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퀀스에서 블루프린트 변수를 변경하게 되면 블루프린트의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초기 포즈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퀀스를 플레이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I 리플렉션을 뷰포트에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이제 커스텀 디테일 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리플렉션 맵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블러 값이나 인텐시티 값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로테이션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인바이러먼트 맵을 이제 교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한다거나 위치를 트랜스나 스케일 같은 걸 조절해서 이쁘게 나온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죠. 이걸 프레임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씬 캡처 화면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변 환경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간 맵을 다시 강도나 위치, 스케일 같은 걸 조절해서 적당히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커스텀 디테일 뷰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I 리플렉션 뿐만 아니라 다른 블루프린트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구조화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라이트 채널을 조절할 수 있는 탭을 만들어서 여기서 따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자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스텀 디테일 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왼쪽이 블루프린트 화면의 디테일 뷰고 오른쪽이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입니다.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을 이용하면 기존의 디테일 뷰의 변수들을 원하는 대로 구조화하고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을 보시면 I 리플렉션을 제어하는 탭이 있고 라이트 채널을 제어하는 탭도 있고 컬러 베리에이션을 제어하는 탭도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블루프린트 변수들에 접근하기 쉽도록 구조화해 놓았습니다. 작동 과정을 보면 1번 블루프린트의 현재 파라미터 값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2번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에서 값들을 조절합니다. 값들을 조절하면 관련 함수들은 실행되지만 값이 바뀌었다는 노티피케이션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 파라미터 조절이 완료되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블루프린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언리얼 에디터에서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을 만드는 창입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디테일 뷰 위젯을 만들고 각 위젯에 들어갈 변수 카테고리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 유틸리티 위젯의 이벤트 그래프입니다. 위젯 창에서 작업자가 변수 값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수정된 변수 값을 가져와서 블루프린트에 있는 동일한 변수의 값을 노티피케이션 신호 발생 없이 변경해 주고 관련 블루프린트 함수들을 실행하는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를 이용하여 간단한 군중 만들기입니다. 작업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건 로봇 군단이 깨어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로봇이 제자리에서 깨어나는 단순한 동작만 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를 이용해서 작업했습니다. 이 도심 군중에는 수많은 드론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로봇들이 깨어날 때도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깨어나는 동작을 구현을 했습니다.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 줄여서 ISM이라고 하죠. ISM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동일한 스태틱 메쉬가 반복되어서 사용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나의 스태틱 메쉬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인스턴스 카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볍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퍼포먼스가 올라가죠. 그리고 수많은 인스턴스들의 트랜스폼 그리고 커스텀 데이터 정보를 블루프린트 안에서 일괄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ISM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진 드론 군중을 제어하는 영상인데요. 일단 미스터 로봇 영화 속 도심 배경에는 이제 택배 로봇이나 이런 수많은 드론들이 빌딩 사이를 날아다닌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군중을 언리얼 엔진에 있는 이제 메스 AI나 그리고 나야가라를 써서 제어할 수도 있지만 이 드론들은 단순한 움직임으로 길을 따라 한 방향으로 쭉 날아가는 설정이라서 가장 단순하고 가벼운 방식의 군중 제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블루프린트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드론들이 함께 제어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군중 개수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랜덤하게 이제 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치를 조절하면 이제 랜덤하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노이즈 값들을 제어해서 움직임을 제어해 줍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시퀀스에서 플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시퀀스에서 프레임 옮겨가면서 각 프레임에 드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그리고 프리퀀시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움직임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ISM을 그냥 카피해서 여러 군데 심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시퀀스에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ISM 블루프린트의 작동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빌드 트랜스폼 어레이 과정입니다. 인스턴스들이 어디에 배치될지 트랜스폼 정보들을 만들어서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어레이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입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매트릭스 어레이를 가져와서 각 트랜스폼 위치에 인스턴스를 추가해 줍니다. 이때 드론 5가지 타입이 랜덤으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가져온 스태틱 메쉬 정보와 인덱스 정보들을 어레이로 저장해 둡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들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저희는 시퀀스에서 타임을 드래그하면서 실시간으로 드론의 움직임이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작업하길 원했기 때문에 커런트 타임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시퀀스에서 키를 주어서 타임이 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키가 들어간 변수 이름 앞에 set이라는 이름이 추가된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set current time이라는 함수가 current time 변수 값을 가져와서 매 프레임 실행되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 드론 인스턴스를 움직여 줍니다. 함수 내부를 보시면 트랜스폼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트릭스 어레이를 가져와서 타임에 따라서 트랜스폼 정보를 변경한 후에 그 변경된 값으로 업데이트 인스턴스 트랜스폼을 실행해 줌으로써 각 인스턴스들의 위치가 매 프레임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모디파이 트랜스폼 부분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임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ISM 블루프린트인 로봇 군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봇들은 위치 변화는 없고 제자리에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스태틱 메쉬입니다. 스태틱 메쉬지만 스켈레톨 메쉬처럼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태틱 메쉬는 애님2 텍스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스켈레톨 메쉬의 애니메이션 정보를 텍스처로 베이크해서 스태틱 메쉬의 머티리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의 월드 포지션 옵셋에 적용되는 것이죠. 아래는 애니메이션이 베이크된 텍스처들이 머티리얼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로봇 군중들은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그리고 LED 불이 켜지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거나 LED 불이 켜지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커스텀 프로모티브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커스텀 프로모티브 데이터는 동일한 스태틱 메시지만 각 인스턴스별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고 이 값을 머티리얼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들에 동일한 머티리얼이 적용되어 있지만 커스텀 프로모티브 데이터 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블루프린트에서 애니메이션 프레임 정보와 LED 에미션 정보를 커스텀 프로모티브 데이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머티리얼에서 per instance custom 데이터라는 노드를 통해서 그 값을 받아와서 각 인스턴스들에 적용시켜 주게 돼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다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보여주고 에미션 되는 상태를 다르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